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수능도 끝나고 해서 수능 끝난 지는 한 달 됐죠. 정시에 곧 다가오는데 수능을 친 학생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과연 무슨 과를 보내야 되나, 인공지능 시대라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 아이 무슨 과를 보내나 이런 주제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견이고 참고만 하시라. 저는 그렇게 공부를 썩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지만 공부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다. 공대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저는 전자를 전공했는데 전자컴퓨터 두 개를 전공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인공지능 쪽으로 전공을 했습니다. 네, 지금이야 인공지능 전공했다 하면 사람들이 다 알아주지만 제가 공부할 당시에 한 20년 전만 하더라도 있죠. 전공이 뭡니까? 이렇게 보통 석사, 박사 하게 되면 전공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인공지능 하면죠. 대부분의 IT를 전공한 사람이 인공지능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하여튼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를 잘하지는 못했는데 오랫동안 공부했다. 얼마나 오랫동안 공부했느냐? 자,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오랫동안 공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 저보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부를 잘하던데 저처럼 오랫동안 공부한 사람은 제가 잘 못 봤다. 그 정도 아시면 이해되실 거고. 자, 그러면 보통 상경대나 이과 중에서도 이과, 생화학, 화학 쪽 의대 학대는 빼고 의료 쪽 빼고 상경대 빼고 공대 중에서 인공지능과 연관된 그런 쪽에 우리 아이를 나중에 취업시키고 싶다. 그럼 무슨 과를 가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대학 입학을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이야기를, 그 당시에는 유튜브도 없었고 인터넷도 없었기 때문에 지인들, 아는 형님들 통해 가지고 무슨 과를 졸업하면 대기업에 취업 잘 된다 하더라,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카더라 이야기를 듣고 학과를 선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최종 판단은 학교에서 잘 하겠지만 참고로 한다. 자, 이 말씀을 충분히 제가 설명드렸다. 그래서 일단은 전기과는죠. 전통적인 장치 산업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전기과가 향후에 제가 볼 때는 인기가 조금 더, 지금보다는 더 인기가 있지 않겠는가. 그것의 가장 중심에는 전기차가 제가 볼 때는 보편화될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폰도 어느 순간이죠. 1, 2년 사이에 전 국민의 7, 80%가 휴대폰을 다 휴대할 정도였다 이거죠. 그 전에는 전 국민의 5%, 10%도 휴대폰, 스마트폰을 휴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저가로 보급되다 보니까 전 국민이 휴대폰, 스마트폰을 이렇게 사용하듯이 전기차도 제가 볼 때는죠. 예를 들면 2027년, 28년, 1, 2년 사이에 전 세계의 자동차가 상당수가 전기차로 바뀔 그런 시점이 오겠죠. 어느 순간 변화는 아주 빠를 겁니다. 그래서 전기과는 전통적인 장치 산업 플러스 전기차 시대에 좀 인기가 상당하리라. 그리고 흔히 말하는 신재생 에너지 있죠. 관련 쪽으로도 전기과가 좀 유망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전자과 같은 경우는죠. 전자과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90년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는 모든 IT, 전기, 전자, 기계부터 해가지고 모든 산업에 어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중추와 같은, 피와 같은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반도체 산업이 없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전자는 영원할 겁니다. 그렇죠? 영원하다. 그리고 가전, 통신, 스마트폰, 조선 쪽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과나도 그렇고 전자과나도 그렇고, 그리고 자동차 쪽으로도 이렇게 취업 분야가 좀 폭이 상당히 넓다 이거죠. 제가 볼 때는 전기, 전자, 컴퓨터 중에서는 취업 분야로는 전자가 가장 범위가 넓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전기과는 전자과에 비해서 하나 좋은 점이 제가 볼 때는 나중에 있죠. 직장 다니다가 개인 사업을 할 수 있다. 자, 그걸 보시면 되고,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도 어떻게 보면 장치에 의존되는 그런 엔지니어로서, 연구원으로서 일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나와가지고
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자학과 쪽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규모가 좀 커진다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 관련 쪽으로 나오게 되면 대부분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 순수 컴퓨터 관련 학과 나와가지고 대기업에서 보면 뭐 어딨습니까? 삼성 SDS, 뭐 LG, 뭐 EDS입니까? 뭐 그런 쪽. 그리고 각 부서마다 뭐 컴퓨터 관련이 있긴 합니다만 하여튼간에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 요즘에는 뭡니까? 뭐 네이버, 카카오톡도 있습니다만은 자 이런 쪽에는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와가지고 있죠. 스타트업, 벤처 기업을 설립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사람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뛰어남이죠. 컴퓨터 공학을 전공해가지고 나중에죠. 벤처 기업, 뭐 조그마한 기업을 시작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그래서 향후에는 크게 성공했다 하면 이제 컴퓨터 사이언스 쪽으로 전공한 사람. 물론 그렇다 하더라도 전기 전자해가지고 큰 기업을 일군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무일푼에서 시작해가지고 뭐 5년, 10년 만에 있죠. 거부가 되는 경우에는 컴퓨터 공학 전공했는 사람이다. 근데 우리 아이가 그렇게 머리가 뛰어나지 않다. 그러면 저를 생각할 때 컴퓨터 공학은 조금 피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면 컴퓨터 공학은 어떻게 보면 좀 1인자가 승자 독식 그런 기업 문화, 생태계 문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 컴퓨터보다는 전자전기. 물론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있죠. 그 학생의 그 성향, 취향이죠. 적성 이런 걸 잘 따져야 되는데 사실 뭐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적성이 뭔지를 잘 모르죠. 한평생 적성이 뭔지를 모르고 돈을 많이 벌면 내 적성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한평생 산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성을 안다는 게 쉽지 않지만 그렇지만 우리 아이의 적성을 내가 잘 알고 있다. 그러면 그 적성에 맞게끔 이렇게 해야 되죠. 자 그리고 기계공학과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학과가 포진되어 있다 하면 제가 볼 때는 요 4개 학과가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을 건데 기계는 있죠. 내연기관과 내연기관 중심으로 이렇게 보통 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기계 쪽은 있죠. 수요가 앞으로는 다소 좀 하락하는 추세일 겁니다. 왜냐하면 기계공학과 나와가지고 대부분 뭡니까? 뭐 중공업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쪽으로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고 그와 연관된 부품회사 뭐 1차 밴드, 2차 밴드 취업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로 상당수 그 패러다임이 변화하게 되면 기계에 대한 어떤 수요가 기계를 전공한 인력에 대한 수요가 제가 볼 때는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화학 고분자 자 이런 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있죠. 제 지인도 화학 고분자 쪽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고 뭐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서 있죠. 포닥도 하고 거기서 학위를 받고 왔는데 보통 여기 과에 4개 과 정도는 있죠. 뭐 국내에서 학위를 받든 해외에서 학위를 받든 사실 국가연구소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일단 국가연구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화학 고분자 쪽에는요. 우리나라에 국가연구소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표준과학연구원 정도 그 정도의 국가연구소만 있고 국가연구소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유수한 대학교에서 화학 고분자 쪽으로 학위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연구소, 즉 국가연구소에 취업하기가 좀 어렵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 스카이 쪽에 화학 고분자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다시 편입을 하거나 뭐 수능을 쳐가지고 의학대, 뭐 치대, 한의대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런 게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건축 토목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주위에 건축 토목 전공한 사람은 많이 봤을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지금 생각이죠. 저는 건축이 제 적성이 맞았는데 뜻하지 않게 제가 전자컴퓨터를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하는 뭐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가다 있죠. 미래전망 보고서에 뭐 인공지능 시대에 있죠. 고용구조가 변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인공지능 시대에 있죠. 뭐 도서관 사서, 회계사, 뭐 택시 기사 뭐부터 해가지고 현재 직업의 47%, 한 50%가 20% 20년 내에 없어진다.
제가 볼 때는 인공지능의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 변호사, 예를 들면 의사 중에서도 가정의학과, 뭐 내과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위대장 내시경 하지 않는 일반적으로 처방 내고 특정한 병명을 진단하는 그런 쪽의 의사는 제가 볼 때는 사라질 가능성이 상당히 큰데, 그것은 또 그들만의 어떤 협회에 의해서 뭐 쉽게 사라지진 않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은 곳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죠?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새로운 많은 직종의 일자리는 창출됩니다. 200만 개 창출된다 이런 말도 있고. 자, 그리고 또 뭔가 하면 뭐 데이터 과학자, 뭐 수직적 혁신가 뭐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뭐 새로운 직업도 많이 생겨날 거고 그러한 상황이라 하는 거. 자, 그러면 과연 인공지능 시대가 왜 도래하면 왜 그렇게 많은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기는가에 대해서 간단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하게 예를 몇 개 들었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제가 볼 때는 여러분보다도 제가 설명이 부족한 거다. 제가 지식이 많이 부족하다. 설명에 대한 지식, 그리고 배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제가 설명을 못 드리는 겁니다. 인공지능 시대에 있죠. 인공지능 시대에 특히 주목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사람들의 어떤 경험적인 지식과 명시적인 지식, 우리가 보통 교과서를 통해서 공부하는 건 아니지, 법조문이라든지 하여튼 어떤 누구나 있죠, 변하지 않는 그런 지식뿐만 아니라 경험적인 지식을 컴퓨터를 활용해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 적용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차이가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적인 지식, 뭐 기타적인 이런 지식을 어떻게 잘 정의하고 구조하고 구조화해서 표현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것인가, 뭐 이런 쪽에 어떤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많은 직업군이 사라진다 이거죠. 또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IT학과이죠. IT학과 교수님과 의대 선생들의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 50대, 60대 되면이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신지식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은 40대, 30대 후반, 40대 초중반의 선생들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경험적인 지식은 있죠. 경험적인 지식은 의대 교수님 같은 경우 보니까 수술하는 선생님들 보니까 이 나이가 든다 하더라도 그 경험적인 지식이 더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볼 때는 다른 타과의 선생들과 가장 구별되는 큰 차이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최근에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하여튼 그렇고, 그리고 부동산 관련 쪽이었죠. 뭐 제 영상이 주로 부동산 관련, 재테크 관련 쪽에 유튜브 영상을 많이 올리는데, 자, 부동산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자, 이런 쪽이 뭡니까? 경험적으로 만약 예를 들면 한 10억 정도의 이 정도의 돈이 있다. 그러면 이것을 과연 부동산 쪽에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잘 짤 것인가, 금융 쪽에 어떻게 잘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 자, 이것은 뭔가 하면 기존에 아주 큰 부를 이루었던 사람,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전무한 상태에서 큰 부를 이룬 사람이 어떻게 했더라라는 이런 백데이터,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그 데이터에서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금융, 마케팅 등 예측, 분류 이런 쪽에 우리의 일상화된 생활의 의사결정에 이게 인공지능이 사용이 된다 하는 겁니다. 제가 조만간에 하나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뭔가 하면 지금 저 같은 경우 이제 부동산 유튜브라든지 재테크 유튜버 이런 것을 듣는 이유가 이 사람들의 어떤 지식과 경험적인 지식 이런 걸 우리가 알기 위한 거죠. 그런데 이런 거를 뭔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내가 말이 한 10억 정도가 있다. 대구 부동산이 지금 예를 들면 만약에 침체기에 들어갔다. 그러면 지금 기준금리가 얼마고 내가 10억 정도를 있고 각구에 무슨 아파트를 샀으면 좋겠는가, 이런 걸 있죠. 자, 인공지능 앱에서 가르쳐준다 이거죠. 자, 이런 것이 가장 대표적인 인공지능의 응용 분야가 아니겠나,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좀 더 현실적으로 뭐 이런 이야기보다 좀 더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홍길동이가 하버드 의대죠. 내과 전문을 따고 한국에 왔다. 그러면 홍길동이는 하버드
의대, 내과 전문의 출신이 되거죠. 자, 이 사람의 지식과 자, 인공지능 지식은 뭔가 하면 만일에 뭐 메디슨 알파고라는 앱이 있습니다. 뭐 앱 하면 그렇지만 이 시스템은 뭔가 하면 이 길동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모든 내과 의사가 그동안 환자를 진료한이죠. 그 경험적인 지식을 다 넣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는 이 홍길동한테 진료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메디슨 알파고라는 홍길동 플러스 대한민국의 모든 내과 의사가 가지고 있는 명시적인 지식,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이 인공지능에 가서 진료를 받을 거냐?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은 그렇지만 자 메디슨 알파고한테 진료를 받겠죠. 자 이런 시대가 제가 볼 때는 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언제가 올지는 저도 알지 못하고 온다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알파고가 이제 그거죠. 자, 이세돌 한 사람과 이 알파고는 이세돌 플러스 뭡니까? 바둑 구단들끼리 바둑을 뜬 그 모든 경험적인 지식을 다 축적해 놨다 이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세돌이 아무리 잘 뜬다 하더라도 바둑을 잘 둔다 하더라도 알파고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자, 그런 분야가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제 하기 전에, 그러면 뭐 4차 산업혁명 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자, 메타버스가 어떻고, 사물 인터넷이 어떻고, 뭐 빅데이터, 클라우드부터 해가지고 쭉 이런 이야기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는 인공지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과연, 오늘 알고 싶어 했던 주제, 인공지능 관련 학과 쪽에 가장 근접한 학과가 뭐고,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인공지능 관련 쪽으로 일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입니다. 일단 인공지능 쪽으로 관련 학과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제가 볼 때는 어떤 걸 공부하느냐 하면 자, 인공지능 이론입니다. 자, 요걸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공학적인 있죠. 기본적인 걸 공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인공지능 이론을 공부할 겁니다. 그리고 프로그램화 할 수 있는 능력. 자, 여기까지는 제가 볼 때는 기존에 일단 컴퓨터 공학이나 전자공학의 일부 연관되는 그런 게 있는데 자 수학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수학적인 지식. 자, 이 부분이 뭔가 하면 과거에 있죠.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뭔가 하면 재취업 과정 해가지고 그때 웹 프로그램 어떻고 있죠. 웹마스터가 어떻고 뭐 그런 이야기 할 때 비전문가도 쉽게 어떤 직업 교육 훈련 해가지고 인력을 양성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인공지능 엔지니어 쪽은 쉽지 않은 게 뭔가 하면 이 수학적인 지식이 요구된다 하는 겁니다. 이 수학적인 지식은 뭔가 하면 저번에 보니까 뭐 그 인문학 전문한 사람이 인공지능 시대에 있죠. 한국의 대한민국의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뭐 행렬이 없어져 난리 났다 하는데 행렬은 있죠. 하루만 공부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주로 미분이죠. 미분, 통계, 뭐 확률 쪽 주로 미분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 그러니까 수학이 사실 많이 들어갑니다. 수학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지금 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인공지능 하면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머신러닝과 딥러닝은 있죠. 인공지능의 순수 분야. 보통 요즘에 뭐 옛날에 한때 있죠.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이미지 전공한 사람도 모바일 쪽, 그 다음에 반도체 전공한 사람도 모바일 쪽이라 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실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은 뭔가 하면 인공지능의 챕터가 한 25챕터, 30챕터 있으면 그 중에 한 챕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도 사실 나머지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범위는 상당히 넓은데 그 중에 한 챕터만 가지고 지금 신문이나 보통 TV에서 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외에 상당수 많이 있다 하는 거 뭐 그것도 아시면 되고. 자, 그러면 결론. 자, 그러면 무슨 과를 보내야 되느냐? 제가 볼 때는 전자입니다. 전자. 자, 전자는 뭔가 하면 사실 인공지능과 순수 인공지능과 연관성은 제가 볼 때는 한 20-30%, 한 30%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하드웨어 쪽으로 공부하죠. 그렇지만 이제 취업의 폭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 계속적으로 이 전자는 거의 공학이 없어지지 않다면 계속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제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죠. 컴퓨터 공학 같은 경우는 이제 순수 인공지능인데 자, 문제는 뭔가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인공지능 쪽으로 나중에 애를 취업시키려고 컴퓨터공학과를 취업을 시켰는데, 취업이 아니고 학과를 보냈는데 애가 적성에 안 맞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이게 난감합니다. 그렇죠? 근데 전자공학과는 자, 나중에 인공지능 쪽도 생각을 한다 이거죠. 생각을 합니다. 인공지능 쪽으로도 취업도 생각하고, 혹시 그냥 일반 대기업이죠. 반도체 회사라든지 LG, 삼성, 기타 등등 우리나라 대기업 전자회사 아니면 자동차 회사 뭐 이런 쪽으로 생각하다가 애가 공부를 해보니까 인공지능 쪽도 애가 관심을 가지는 것 같더라. 그러게 되면 좀 여러 분야에 걸칠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죠. 선택의 폭이 좀 넓어지는 거고, 컴퓨터공학을 하면 말 그대로 순수 이제 AI 쪽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컴퓨터공학도 전공한 사람도 AI 할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수학이죠. 수학과를 졸업해가지고 학부는 수학을 하고 대학원에 가서 컴퓨터공학을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쪽에는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그런 거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를 순수 인공지능 쪽으로 취업을 시키고 싶다. 그러면 컴퓨터공학을 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대기업도 생각하고 아이의 적성을 정확하게 알 수 없으니까 전통적인 반도체 회사라든지 뭐 휴대폰 회사 이런 걸 생각하면 전자 쪽, 정보통신과 쪽으로 보냈다가 나중에 애가 공부에 또 생각도 있고 인공지능 쪽도 조금 학부에 보통 교육 과목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해보니까 애가 적성이 맞는 것 같더라. 그러면 그쪽으로 공부를 시켜도 되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 좀 폭넓은 선택을 이루고자 하시는 분은 전자공학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순수 AI를 하고 싶으면 컴퓨터공학과. 근데 간혹 정보통신학과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이거는 좀 어중간합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실체가 없다 이렇게 봐주도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좀 어떻게 보면 주제 넘게 제 짧은 경험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제 설명이 약간은 좀 생각이 다르다 하시더라도 이해를 하고, 과거에 제가 한 오래전에 학과를 선택할 때 전혀 몰랐던 그 시절에 비교해 가지고 요즘에는 정보가 많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인들 중에 간혹 묻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그런 질문을 받게 됐는데, 사실 제가 볼 때는 지금 IT 학과이죠. IT 학과에 보면 순수 인공지능을 전공하시는 그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면 있죠. 이론적인 부분, 어떤 논문에 대한 것은 실력은 뛰어날지 몰라도 필드에 대한 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당히 많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연세가 좀 있으신 분 중에서 순수 인공지능을 전공한 분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많지 않다. 거의 전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젊은 대학생들, 제가 볼 때는 한 40대 중반 이하 계시는 그런 분은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쪽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고 계실 건데, 그것도 대체적으로 보면 머신러닝, 딥러닝 쪽인데 그것은 전체 인공지능의 아주 극히 일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능 시험을 친다고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하고 많이 하셨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 이제 학과 선택을 해야 되죠.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어떤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서 상당한 어떤 변곡점이다. 제가 살아보니까 가장 큰 변곡점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들죠. 과를 얼마나 자기 적성에 맞게 잘 선택하느냐. 제가 지금 제 지인들 보면 있죠. 전자 쪽을 전공한 지인 같은 경우에도 아주 다양하게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죠. 배 만드는 회사부터 해가지고 그다음에 자동차 관련 회사, 그리고 군수, 미사일이나 있죠. 국방 쪽으로 국방과학 연구소나 에틀이나 기타 등등 그리고 그런 미사일, 잠수함 관련 쪽 일하는 연구소에서 일하고, 그 다음에 일반 스마트폰, 휴대폰 대기업에서 또 일하고 상당히 폭넓죠. 그리고 반도체 회사에서 일합니다. 컴퓨터 쪽 전공해가지고는 주로 소프트웨어이죠. 개발업체 이런 쪽에 많이 일을 하고 있고, 물론 외국에 해외에 나가가지고 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 쪽 같은 경우에는 롱런치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고 그렇지만 간혹가다 있죠. 개인 사업을 해가지고 크게 성공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전기 같은 경우는 있죠. 사실 큰 무리 없이 한평생이죠.
이렇게 쭉 가는 경우가 많죠. 가는 경우 많고, 나이 들어서는 개인 사무실, 조그만 사무실 내가지고 이렇게 개인 사업하는 경우가 간혹 좀 있죠. 그 정도입니다. 그리고 기계는 주위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앞으로는 과거와 같은 영광이 좀 줄어들지 않겠는가. 자, 그런 이야기가 많습니다. 오늘 저번에 설문조사 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 아이 진로 그런 쪽 한번 영상을 찍어보는 것도 괜찮다 이런 의견이 있어가지고 오늘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 아이 어떤 학과에 보내야 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